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주원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펀드 환매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혀 생각을 안 하시던 분들도 그런 주변에서 환매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펀드 투자일까요?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해답을 한번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의 김전욱 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오늘 펀드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이시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실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도 많이들 인식을 하실 텐데요. 네. 오늘은 펀드 투자에 있어서 좀 기본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장기 투자가 왜 필요한지, 장기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이 장기 투자에 앞서서 우리가 일단 좋은 펀드를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좋은 펀드를 고를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될 지침,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를 왜 해야 될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건데 너무나 그동안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좋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네.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만 왔던 장기 투자에 대한 이 명확한 컨셉을 좀 잡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까요? 왜 장기 투자가 필요할까요? 예. 장기 투자가 왜 필요하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사회가 이미 저금리 시대로 들어섰다는 얘기죠. 네. 일단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 있어서는요. 기업들이 굉장히 확장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많은 자금에 대한 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상승을 하겠죠. 시장에서 이 자금을 요구하는 그런 수요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는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거든요. 근데 네. 반대로요. 이 시장이 이미 성숙이 되고 시장이 이제 완숙한 그런 사회가 됐을 때는 기업들 역시 이 성장보다는 이제는 지켜나가는 그런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을 요하는 수요처가 좀 줄어들게 되고요. 원활한 자금 조달 또는 안정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로 가고요.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2%고요. 다른 선진국하고 마찬가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과거처럼 뭐 10%에 육박하는 금리를 보인다거나 뭐 예금 금리가 10% 이상 이러한 시기는 이제 앞으로는 다시 도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뭐 1, 2%대의 예금 금리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이제는 예금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의 시대, 특히나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계의 유동성은 지금 시장 뭐 어쨌든 시장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 유동성은 많이 풍부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러한 자금들이 예금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예금금리 낮은 금리에서 과거에는 부동산으로 들었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인구 구조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뭐 메커니즘을 적용을 시켜봤을 때 과거와 같은 부동산 시장 가격의 상승 시기는 역시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여러 가지 반영했을 때 이 금융자산이라든가 투자자산 이런 것들이 과거 부동산에 장기 투자하셨듯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제 금융자산 쪽에 장기 투자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원인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투자자산의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얘기죠. 역시 투자 자산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면서 투자 자산의 가격은 당연히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순서는 네.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순서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식 가격이 가장 빠르고 또 가장 높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해도 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도입된 이래 외환위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모진 폭발을 겪어왔는데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한 사람들은 결국은 반드시 수익을 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 매매가라든가 또는 우리가 많이 그동안 투자를 하고 있었던 강남 아파트 가격 또는 뭐 정기예금 금리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코스피 지수의 가격 상승 흐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 가격과 그 다음에 뭐 국채에 투자하는 가격의 흐름과 그리고 S&P 500 지수의 주식 가격의 상승 흐름을 보면 단연 주식 가격에 장기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단연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이 펀드에 주식형 펀드 투자를 많이 하실 거고 또 다양한 형태의 펀드 투자하실 텐데 역시 주식을 담아가는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 장기 투자에 따른 이 수익률이라든가 가격 상승의 흐름이 가장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표를 보여주셨는데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의 어떤 수익률 추이라든가 이런 표도 좀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시작했던 1980년에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를 네. 했다라고 치면 이제 뭐 한 30년 정도 시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단순하게 시장의 수익률만 따져봤어도 지금 현재 16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30년 동안 16배 그 사이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뭐 여러 차례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가격의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우존스가 지금 12,000, 11,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때는 15,000까지 육박했었는데 네. 불과 15년 전인 1995년만 해도 다우존스가 5,00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만에 거의 3배까지 성장했다.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 어떤 따라서 주식시장도 역시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700, 뭐 한때 2,100까지 갔다가 네. 1,700까지 다시 뭐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과거에 우리가 2,100까지 찍었을 때처럼 그렇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가 점점 발전을 할수록 지수대 자체도 레벨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뭐 2,000이 아니라 앞으로 3,000이라든가 또는 5,000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6배라고 그냥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금액의 16배를 곱해보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지 뭐 않을까. 그렇죠. 이 시기에 또 드네요. 역시 복리 효과도 감안을 한다라고 치면 네, 16배가 아니라 훨씬 커져 있겠죠. 그렇죠. 투자자산은. 네. 네. 지금 이제 표에서 그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꾸준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 흐름을 그리고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부침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제 원래 성격이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주식형 펀드도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장기 투자를 한 모든 펀드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언뜻 궁금해지는 그렇죠.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 주식이고요. 네. 뭐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 기타 다른 자산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크죠. 근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장기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이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내가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켓 타이밍 전략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그게 바로 변동성이 높은 자산 가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주식에 직접 투자를 만약에 하는 투자자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같은 자산을 가지고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유형을 보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셔도 실제로 내가 담을 수 있는 주식의 개수는 많지 않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일부 종목들 뭐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을 담는다고 쳐도 한 종목당 뭐 적게는 뭐 몇십만 원에서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러한 적은 자산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단기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데이 트레이딩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펀드는 좀 많이 틀립니다. 우리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한 펀드에 보통 담아가는 주식이 60에서 70개 정도 되거든요. 국내 주식형 펀드나 또는 해외 주식형 펀드 마찬가지인데 뭐 이러한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적어도 한 두세 개 펀드에만 분산 투자를 하신다 해도 적어도 시장에서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 150개에서 뭐 200개 정도. 코스피는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그러니까 코스피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이 상장이 되어 있는 전체 주식을 모두 합쳐가지고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떨어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 쳐도 전체가 하락을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는 거고 또 전체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코스피가 상승하는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종목이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코스피가 하락을 했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상승할 케이스도 많다는 얘기죠. 결국 내가 투자하는 펀드에 어느 종목을 많이 담고 있는지, 뭐 IT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코스피와 연계시켜서 펀드의 수익률을 꼭 그려보거나 또는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시겠고요. 네. 과거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와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보더라도요. 코스피는 과거 9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약 15년 동안의 수익률이 180% 정도 수익을 낸 것밖에 안 됐습니다만 펀드 수익은 450%의 그런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왔거든요.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이 복리 효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코스피의 지수와 내가 실제 투자하는 이 펀드의 수익은 같지 않다라는 거랑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내 펀드 평균 440%가 이제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수익률이 즉 내가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펀드를 장기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자들의 성향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향이 사실 그렇게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좀 그쪽 분야 데이터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실제로 지금 굉장히 단기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예, 뭐 워낙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워낙 기질이 그렇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굉장히 네. 한번 크게 한번 벌자라는 네, 그런 그렇죠. 게 그리고 아직까지 빨리 확인하시고 싶어 그렇죠. 하시는 분들, 그런 뭐 것들이 저를 아직 좀 포함해서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뭐 바뀔 거고요. 미국처럼 또는 다른 유럽처럼 선진 시장처럼 많이 바뀌어갈 걸로 예상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투자자들의 펀드 보유 기간과 한국 투자자들의 펀드 보유 기간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 13%의 굉장히 펀드 투자를 펀드 투자자 중에서 많은 비율이 10년 이상 투자 또는 5년 이상 투자, 10년 미만 투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3년 미만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네, 절반이군요. 그래서 뭐 10년 미만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5년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뭐 대략 한 절반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이제 3년 미만 투자자들이 대략 뭐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그래서 굉장히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투자자들은 66.7%가 6개월 미만의 주식 보유 기간을 앞서 표에서 나타낸 반면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일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87.5%가 1년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과 우리나라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기간만 보더라도 매우 차이가 좀 크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1년 미만의 단기 투자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역시 시장에 참여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단기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하는 것들이 어려운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타이밍은 그 신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면서 방금 보여주신 그런 이제 데이터 때문에 파이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환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주가가 떨어질 때 환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올라갈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뭐 주식이든 펀드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기본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칙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근데 네.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들의 그동안 투자해왔던 모습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반대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네. 그래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시기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였고요. 2008년도에 아시겠지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보면 이 그래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주식형 펀드의 자금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올라가는 시기에 투자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코스피가 꼭대기에 있을 때 주식형 펀드의 투자 비중은 가장 높았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해서 시장은 바닥에 있을 때 사람들은 환매를 많이 했습니다. 정반대 투자한 거죠. 네. 이때 만약에 샀다가 이때 팔았다고 하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러한 어떤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데 고객의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도 어렵고요. 또 우리 그렇죠. MC분들 네. 어려우실 텐데 쌀 때 당연히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을 더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또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죠. 누구나 심리가. 그래서 다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기 투자나 또는 정식 투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두려움, 심리 두려움을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산 투자와 그리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 장기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 이 저희 프로그램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좋은 펀드를 선택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떤 그 선행 조건, 좋은 펀드를 고르는 여러 가지 좀 요령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드바이스를 주시죠. 그렇죠. 이제 펀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자산도 마찬가지인데 투자 자산 마찬가지인데 나쁜 자산을 골라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자산을 골라서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시장에 뭐 여러 가지 펀드가 굉장히 많은 펀드가 우리나라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떠한 좋은 펀드를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리 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효과에 의해서 결국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좋은 자산을 선별했을 때와 나쁜 자산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좋은 펀드를 골라야 되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좋은 펀드를 고를 때 꼭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펀드 선별 기준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과거 성과를 우리가 많이들 참고를 하시는데요. 이 과거 성과를 참고하실 때 과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거나 또는 지난 6개월간 단기적으로요. 펀드라는 게 또는 투자 자산이라는 게 수익이 잘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이 단기적으로 났다가 단기적으로 꺼지는 경우는 역시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펀드를 고르실 때 펀드라는 게 장기 투자 상품이고요. 따라서 펀드를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놓고 펀드를 고르시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투자 우리나라에서는 3년이 굉장히 장기 투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의 이 펀드 성과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 펀드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내왔는지 이거를 꼭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펀드 내에서 종목 선택을 잘하고 있는가, 종목 선택 능력이 우수한가. 역시 주식을 편입해서 운용하는 게 펀드이기 때문에요. 이 주식 종목 선택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시 운용 인력, 역시 우리가 운용 관련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용 인력이라든지 또는 리서치 인력이라든가 또는 운용사의 어떤 그런 과거 히스토리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을 꼭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네. 이 세 가지 우리가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좀 애매모호한 게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종목 선택 능력을 우수한가. 다른 부분들
과거 성과 참고 시 장기 자료를 활용하는 거와 그리고 운용 관련 인프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최근에 펀드 평가 사이트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종목 선택 능력이 우수한가는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선택 능력이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아주 편리하게도 요즘에 나타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지표를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시 펀드 평가 사이트나 또는 가입하신 이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젠센의 알파라는 그러한 알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이건 어디 가서는 확인할 수 있고요. 젠센의 알파라는 것은 역시 이제 운용사 또는 이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의 이 종목 선택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를 우리가 젠센의 알파라고 하고요. 개별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시장 균형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요. 이 전체 시장 수익률보다 얼마나 잘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 젠센의 알파 값이 높은 펀드일수록 펀드 내에서 종목 선택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펀드를 선별하실 텐데요. 이 펀드 평가 사이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가입하신 그러한 판매사 사이트를 통해서 이 펀드의 젠센의 알파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높은 값을 유지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펀드 수익률을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최근 기간의 수익률을 보시고 나서 이제 이 펀드가 뭐 잘 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조금 장기 트랙 레코드를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젠센의 알파 참고하실 수 있는 지표도 같이 살펴보시는 점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쪽지 시험 시간을 진행을 할 시간이 됐죠. 네. 먼저 지난주에 어떤 퀴즈를 내주셨고 또 정답이 어땠는지를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틈새 펀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와 달리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투자 전략 그리고 형식을 가지고 우리 투자자들께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펀드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난주 말씀드린 여러 가지 틈새 펀드 중에서 이 채권과 주식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는데요. 뭐 BW라든가 뭐 신주인 주권부 사채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주식 관련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펀드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였죠. 네. 정답은 그랬었죠? 정답 메자닌 펀드였습니다. 네, 땡땡땡 펀드라고 세 글자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메자닌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메자닌 펀드 정답 맞춰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신데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세 분을 추첨을 했습니다. 닉네임 해피머니, 돈키호테, 가온해 이렇게 세 개의 닉네임을 쓰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요. 경제도서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팀장님 이번 주에도 문제 내주셔야죠. 네, 이번 주 좋은 내용이었는데요. 네. 펀드 장기 투자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장점에 대한 소개도 드렸고 막판에 또 이제 우리가 좋은 펀드를 선정을 할 때 우리가 투자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야 될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바로 한 2분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펀드의 장기 투자에 앞서서 좋은 펀드를 우리가 골라내고 선별하기 위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꼭 참고를 하셔야 할 지표를 말씀드렸죠. 네. 뭐뭐의 뭐뭐죠. 정답은. 뭐뭐의 뭐뭐. 네. 네. 네, 보통 이제 뭔가를 얘기할 때 이제 덤으로 좀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플러스의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더 제가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나요? 네. 네, 뭐 조금만 저희 방송 앞으로 돌려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이번 주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다시 보기를 통해서 퀴즈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 오늘 장기 펀드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김전욱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과 슬기로운 펀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인사드리는 날은 오늘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진행자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그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